라디오 명작 극장 오발탄 이범선 작 박정석 연출 네 번째. 경찰서를 나온 철호는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철호는 술 취한 사람 모양 허청거리는 다리로 자기 집이 있는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철호는 골목길 어귀에 들어섰다. 가자! 철호는 거기 멈춰섰다.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하고 숨을 크게 내쉬는 철호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코 속으로 흘러서 찝찝하니 목구멍을 넘어갔다. 가자. 어딜 가자는 거야? 대체 어딜 가자는 거야? 철호는 꽥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거기 처마 밑에 모여 앉아서 소꿉질을 하던 어린애들이 부스스 일어서며 그를 쳐다보았다. 철호는 그 앞을 모른 채 지나쳐버렸다. 오빠는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철호가 아랫방에 들어서자 윗방 구석에서 고리짝을 열어놓고 뒤지고 있던 명숙이가 역한 소리를 했다. 윗방에는 넝마 같은 옷가지들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딸애는 고리짝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명숙이가 뒤져내놓는 헌옷들을 무슨 신기한 것이나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철호는 아내가 어딜 갔느냐고 물어보려다 말고 그대로 윗방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그래요. 병원에라니? 언니가 위독해요. 어린애가 걸렸어요. 뭐가? 철호는 눈앞이 아찔했다. 점심때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영 해산을 못하고 애를 썼단다. 그런데 죽으락을 쓰다 보니까 어린애의 머리가 아니라 팔부터 나왔다고 한다. 그래 병원으로 실어갔는데 철호네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나가고 없더라는 것이었다. 지금쯤은 아마 아기를 낳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숙은 흰 헝겊들을 골라 개켜서 한 옆으로 젖혀놓으며 말했다. 아마 어린애의 기저귀를 고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좀 전에 아찔했던 정신이 사르르 풀리며 온몸에 맥이 쏙 빠져나갔다. 철호는 오래간만에 머릿속이 깨끗이 개는 것을 느꼈다. 말라리아를 앓고 난 다음 날처럼 맥은 하나도 없으면서 머리는 비상이 깨끗했다. 뭐 놀랄 일이 있느냐 하는 심정이 되었다. 마치 회사에서 무슨 사물을 한 뭉텅이 맡았을 때와 같은 심사였다. 철호는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물었다. 언제나 새로 사물을 맡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버릇이었다. 철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어딜 가슈? 병원에. 무슨 병원인지도 모르면서. S병원이야요. 돈을 가지고 가야지 뭐. 돈. 철호는 다시 문 안으로 들어섰다. 우두커니 발뿌리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명숙이가 일어섰다. 그리고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벽에 걸어놓았던 핸드백을 벗겼다. 예스. 100환짜리 한 다발이 철호 앞 방바닥에 던져졌다. 명숙은 다시 돌아서서 백을 챙기고 있었다. 철호는 명숙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철호의 눈이 명숙의 발 뒤축에 머물렀다. 나일론 양말이 계란만치 구멍이 뚫렸다. 철호는 명숙의 그 구멍 뚫린 양말 뒤축에서 어떤 깨끗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철호는 명숙에 대한 오빠로서의 애정을 느꼈다. 가자! 어머니가 또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철호는 눈을 발밑에 돈다발로 떨구었다. 허리를 구부렸다. 연기가 든 때처럼 두 눈이 싸하니 쓰렸다.
아버지, 병원에 가? 엄마, 애기 낳았어? 그래. 철호는 돈을 저고리 호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문을 나섰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철호의 등 뒤에서 또 한 번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래요. 철호는 간호원보다도 더 심상한 표정이었다. 병원의 긴 복도를 휘청휘청 걸어서 널따란 현관으로 나왔다.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무엇인가 큰일이 한 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 아니, 또 어찌 생각하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좀처럼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저 이제는 그리 서두를 필요도 없어졌다는 생각만으로 철호는 거기 병원 현관에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윽고 병원의 큰 문을 나선 철호는 전찻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었다. 자전거가 휙 그의 팔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멈춰섰다. 자기도 모르게 그는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6시도 더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제 사무실로 가야 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전찻길을 건넜다. 또 한참 걸었다. 그는 또 멈춰섰다. 이번엔 어느 사이에 낮에 왔던 경찰서 앞에 와 있었다. 그는 또 돌아섰다. 또 걸었다. 그저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도 아니면서 그의 발길은 자동기계처럼 남대문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문방구점, 라디오방, 사진관, 제과점. 그는 길가에 늘어선 이런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던 철호는 또 우뚝 섰다. 그는 거기 눈앞에 걸린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장기판만한 판에 빨간 페인트로 치과라고 씌워져 있었다. 철호는 갑자기 자기 이가 쑤시는 것을 느꼈다. 아침부터, 아니 벌써 전부터 훌떡훌떡 쑤시는 충치가 갑자기 아파왔다. 양쪽 어금니가 아래 위 다 쑤셨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쑤시는 것인지조차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철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만한 따발이 만져졌다. 철호는 치과 간판이 걸린 층계 2층으로 올라갔다. 치과 걸상에 머리를 젖히고 입을 벌리고 앉았다. 의사는 달가닥 소리를 내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쇳꼬치를 그의 입에 넣었다 꺼냈다 하였다. 철호는 매시근하니 잠이 왔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좀 아팠죠? 뿌리가 구부러져서. 의사가 집게에 뽑아든 이를 철호의 눈앞에 가져다 보여주었다. 속이 시꺼멓게 썩은 징그러운 입뿌리에 뻘건 살점이 묻어나왔다. 철호는 솜을 입에 문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사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됐습니다. 한 30분 후에 솜을 빼어버리시오. 피가 좀 나올 겁니다. 이쪽을 마저 빼주시오. 철호는 옆에 타구에 침을 뱉고 나서 또 한쪽 볼을 눌러 보였다. 어금니를 한 번에 2개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내일 또 빼죠. 다 빼주십시오. 한 몫에 몽땅 다 빼주십시오. 안 됩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1개씩 빼야죠. 치료요?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막 쑤시는 거리요. 그래도 안 됩니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수 없었다. 철호는 치과를 나왔다. 또 걸었다. 잇몸이 멍하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하면 시원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볼을 쓸어보았다. 그렇게 얼마를 걷던 철호는 거기에 또 치과 간판을 발견하였다. 역시 2층이었다. 안 될 텐데요. 거기 의사도 꺼렸다. 철호는 괜찮다고 우겼다. 한쪽 어금니를 마저 빼었다.
이번에는 두 볼에다 다 밤알만큼씩한 솜덩어리를 물고 나왔다. 입안이 찝찝했다. 간간히 길가에 나서서 피를 뱉었다. 그때마다 시뻘건 선지피가 간덩어리처럼 엉겨서 나왔다. 남대문을 오른쪽에 끼고 돌아서 서울역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으스스 몸이 한번 떨렸다. 머리가 휑하니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번쩍하고 거리에 전등이 들어왔다. 눈앞이 한번 환해졌다. 다음 순간에는 어찌된 셈인지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거리가 어두워졌다. 철호는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다시 떴다. 그래도 매한가지였다. 이건 뱃속이 비어서 그렇다고 철호는 생각했다. 그는 새삼스레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자기를 깨달았다. 뭐든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수한 설렁탕 생각이 났다. 입안에 군침이 하나가득히 고였다. 그는 어느 전주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침을 뱉었다. 그런데 그것은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 한 번 오한이 전신을 간지리고 지나갔다.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음식점을 찾아내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걸었다. 설렁탕. 무슨 약 이름이기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놓고는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 버렸다. 또 입안으로 하나 찝찝한 물이 고였다. 철호는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다.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 밖으로 급히 걸어 나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울컥하고 입안의 것을 뱉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그것이 피인지 또는 침인지 알 수 없었다.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번 쑤셨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서 호응이나 하듯이 관자놀이가 또 쑤셨다. 철호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큰 길로 나왔다. 마침 택시가 한 대 왔다. 그는 손을 한번 흔들었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사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사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쥐었다. 운전사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사는 다시 휙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사 옆에 앉아있는 조수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곧 또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아니야. 가. 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참 딱한 아저씨네. 취했나? 운전사가 힐끔 조수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사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르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난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철호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가자! 철호는 또 한 번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푹 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차가 내거리에 다다랐다. 앞에 교통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 한 번 조수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머리를 푹 앞으로 수그린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따르릉 벨이 울렸다. 긴 자동차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신호등의 파란 불 밑으로 차는 내거리를 지나갔다. 네, 여러분 오발탄 잘 들으셨는지요? 오발탄을 열연해 주신 배우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철호 역을 맡으신 최승일 배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영호 역을 맡으신 유준원 배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어머니 및 서술자 역할을 맡아주신 천정아 배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서술자와 또 어머니 역할을 맡으신 천정아 배우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서술자 부분이 굉장히 이 오발탄에 많고요. 네. 또 어머니를 비롯해서 아내, 뭐 딸, 간호사 역할, 명수기까지 여자 목소리는 다 연기하셨는데요. 네. 너무 많아서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예, 지금 일단 서술이 양이 많고 네. 분량이 많고 또 그 서술자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구분이 안 될까 하는 걱정도 네네. 있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 어머니의 가자 이 부분인데 그것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맥락에 따라서 또 미묘하게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연기를 그런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리면서 연기하려고 했는데 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녹음실에서 지금 다 들어봤는데 그 어떤 감정 표현들 정말 잘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주인공인 철호 역을 맡으신 최승일 배우님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철호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오발탄에서 이 중심 인물인데 사실 저는 1950년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그 가장으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최승일 배우님께서 현재의 어떤 철호와 비슷한 감정을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이게 예전 1950년대 작품인데도 지금 현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뭐 저도 뭐 두 아이의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느껴지는 감정이 상당히 그 시대 차이만 있지 지금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지 않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면서요. 아, 예. 그리고 오발탄이라는 제목이 또 인상적인데 철호가 스스로 나는 조물주가 잘못 만든 오발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자기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곱씹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또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언제나 회의한다는 점에서 저는 어쩌면 우리는 모두의 어떤 오발탄일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철호의 어떤 목적지는 최승일 배우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면서 안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살아가면서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철호도 그 시대 인물이지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영호 역할을 해주신 유준원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호가 여러 가지 선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정선, 법률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형인 철호와 논쟁을 하죠. 철호는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영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 하고 선택한 것이 이제 권총 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영호가 끝내 그 범죄를 이 악독하게 하지 못하고 인정선에 걸렸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역시 그 영호도 그런 면에서 끝내 악인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연기를 하시면서 유준원 배우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도 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 부정부패를 같이 하면서 그냥 잘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항상 우리한테 그 유혹처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뭐 도처에 그 부정들이 널려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잘 살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참 난감해요. 네, 물론 영호의 어떤 선택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영호의 입장이 된다면 또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그 맹목적인 비난을 하기도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발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배우분들 들리시지는 않겠지만 멀리서라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배우분들 최승일, 유준원, 천정아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라디오 명작극장 6번째 시간에는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